인도의 비밀 작전으로 파견을 한국인 여성이 인도의 무례한 남성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게 되고 칼의 테러까지 당하자 그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참교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도의 하늘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 자락 해발 1770m에 자리한 다람살라의 공기는 대한민국과는 그 결이 달랐다. 룽다라 불리는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티베트 불교의 경전을 실어 나르고 짙은 향신료 내음과 소똥 말리는 냄새 순례자들의 땀방울이 뒤섞인 이국적인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모든 감각을 일깨웠다. 이곳에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부대 소속의 이유나 대위가 있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파견 임무는 한의인도 군사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견된 문화교류 및 언어 연수 장교. 그러나 그녀의 진짜 임무는 히말라야의 험준한 지형을 활용한 고산지대 침투 및 생존 훈련 교관으로서 인도 특수부대와의 비공식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극비 임무 오퍼레이션 샹그릴라의 선발대였다. 32의 나이. 군에서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특전사 여군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 십수미터 상공의 헬기에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고 영하 30도의 혹한기 훈련에서 남자 대원들보다 더 오래 버텼다. 사격, 격투, 폭파, 잠행, 그 어떤 분야에서도 그녀는 최상위 포식자였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강철 같은 표정 아래 수많은 작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통찰력과 결단력이 번뜩였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암호명 에코 혹은 백호의 암컷이라 불렀다. 적에게는 메아리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흔적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동료들에게는 어미 호랑이처럼 든든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카키색 면바지에 평범한 등산용 셔츠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다람살라의 위쪽 마을 맥로드 건지의 번잡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한 이곳은 작은 라사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자와 순례자 그리고 현지 인도인들이 뒤섞여 기묘한 활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작은 배낭 하나만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위성전화기와 암호화된 USB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장비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그 자체가 완벽하게 벼려진 무기였다. 파견 온 지 2주. 이 대위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어눌한 영어와 힌디어를 섞었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티베트 사원을 순례하는 평범한 한국인 여행객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한시도 쉬지 않았다. 지형과 건물의 구조, 현지인들의 표정과 행동 패턴, 경찰과 군인들의 배치 현황과 무장 수준까지 모든 정보가 스펀지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흡수되어 입체적인 지도로 재구성되었다. 긴장을 늦추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삶이었다. 배고프군. 저녁 시간이 되자 이 대위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늘 정제된 군용 식량이나 정갈한 숙소의 음식을 먹던 그녀는 오늘따라 현지의 날 것 그대로의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 그건 역시 현지 적응 훈련의 일부였다.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화려한 레스토랑을 지나 그녀는 허름하지만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옴샨티 식당. 낡은 간판 아래로 매캐하면서도 고소한 카레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식당 내부는 비좁고 어두웠다. 낡은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가며 무거운 공기를 젓고 있었고 벽에는 힌두교의 신들과 발리우드 영화 포스터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대여섯 개의 낡은 테이블. 이 대위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방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육수를 끓이고 있었고 그의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주문을 받았다.
다른 테이블에는 서너 명의 인도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치킨 마살라 그리고 갈릭난 하나. 이 대위는 간결하게 주문했다. 그녀의 짧은 주문에 주문을 받던 남자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다. 동양인 여성이 혼자 그것도 이런 허름한 식당에 들어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먹음직스러운 김을 피우는 치킨 마살라와 따끈한 난이 그녀 앞에 놓였다. 짙은 주황색의 카레 위로 고수잎이 몇 개 띄워져 있었다. 이 대위는 잠시 눈을 감고 냄새를 음미했다. 강렬한 향신료의 향연. 그것은 생명력 그 자체의 냄새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식사를 시작했다. 난을 조금 떼어내 카레를 찍어 입에 넣었다.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혀를 감쌌다. 낯선 땅에서 느끼는 한순간의 평화.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이, 저 여자 좀 봐. 혼자서 카레를 먹는군. 시끄럽게 떠들던 젊은이들의 테이블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들의 리더 격으로 보이는 콧수염을 기르고 기름진 머리를 한 남자가 노골적인 시선으로 이 대위를 훑으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라케쉬였다. 이 마을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어울려 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소일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였다. 피부가 우유처럼 하얀데? 한국인인가 아니면 일본인인가? 혼자 여행하는 여자들은 외로운 법이지. 우리가 말을 걸어주면 좋아할걸?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무례하고 음탕해졌다. 그들은 일부러 이 대위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못 들은 척 시선을 피했고 주인장은 주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종종 있었고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대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707부대의 훈련 과정 중에는 극한의 심리적 압박을 견디는 인내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로로 잡혔을 경우를 상정한 모의 신문과 고문, 온갖 언어적, 신체적 모욕을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에 비하면 이런 길거리 양아치들의 조롱은 귓가를 스치는 성가신 날벌레 소리에 불과했다. 무시가 최선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라켓이 무리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들은 이 동양인 여성이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한다고 확신했다. 라켓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이 대위의 테이블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친구들이 휘파람을 불며 응원했다.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 그녀의 얼굴과 몸을 노골적으로 더듬었다. 아가씨, 혼자 식사하면 맛이 없지 않나? 라켓이가 그녀의 테이블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걸었다. 술과 암내 그리고 싸구려 향수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 대위는 카레를 찍던 난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이 라켓쉬에게 향했다. 감정이 모두 거세된 텅 빈 것 같으면서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 같은 눈동자. 순간 라켓쉬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의 눈빛과 마주한 초식동물처럼 본능적인 위기감이 등골을 스쳤다. 하지만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허세를 부렸다. 왜 그렇게 쳐다보나?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기라도 하는 건가? 그가 희죽거리며 웃었다. 이 대위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짧고 단호한 한마디를 영어로 내뱉었다. 리브. 꺼져. 군더더기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단어였다. 그 한마디에 담긴 위압감에 라켓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감히 일개 동양인 여자가 자신에게 명령을 해? 자존심이 구겨진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 뭐라고? 하. 여기가 내 나라인 줄 아나?
여기는 인도다. 그리고 너 같은 여자는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우리가 보호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보호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의 친구들이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다. 라케쉬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이 대위의 손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대위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라케쉬의 손을 잡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잡았다. 그리고는 라케쉬의 얼굴에 그대로 물을 끼얹었다. 차가운 물벼락에 라케쉬가 비명을 질렀고 그의 친구들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1만 자가 넘는 이 첫 장은 히말라야의 작은 식당에서 벌어진 이 작은 사건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고요히 잠자던 백호의 콧수염을 건드린 것과 같다는 것을 암시하며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끝을 맺는다. 이제 막 전설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자 라케쉬의 이성은 순식간에 증발했다.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이방인 여자가, 그것도 여러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이런 굴욕을 안겨주다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년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의 친구들도 일제히 욕설을 퍼부으며 이 대위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작은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인 노인은 주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이대로 두면 가게가 박살 나거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말릴 용기는 나지 않았다. 이 대위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동요나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의 다음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모든 움직임이 침착하고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라케쉬와 그 무리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상대를 한낱 분석 대상으로만 여기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마지막 경고다.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모두 밖으로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식당 안에서도 이상할 만큼 명확하게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알코올과 집단 광기에 휩싸인 그들에게는 그저 허세로 들릴 뿐이었다. 경고. 우리가 내 경고 따위에 굴복할 것 같아? 한 녀석이 비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그 순간 이 대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분석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스위치가 켜진 것이다. 그녀는 밀쳐진 반동을 이용해 몸을 반바퀴 회전하며 무게 중심을 낮췄다. 그리고 자신을 민 남자의 팔을 낚아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가볍게 꺾었다. 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끄악! 비명이 식당을 찢었다. 친구의 끔찍한 비명에 다른 녀석들이 잠시 주춤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한꺼번에 이 대위에게 달려들었다. 전연을 잡아! 라케쉬의 외침과 함께 3명의 남자가 그녀를 덮쳤다. 정면 그리고 양측면. 완벽한 포위였다. 일반인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의 교관이었다. 이 대위의 몸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달려들던 남자들 중 한 명의 시야에서 그녀가 순간적으로 지워졌다. 그는 허공을 껴안았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등 뒤에서 강렬한 충격이 목을 가격했다.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당한 남자는 컥 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수도였다. 다른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 대위는 상체를 살짝 숙이는 것만으로 가볍게 피했다.
이어서 그녀의 발이 번개처럼 솟구쳐 남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단순한 발차기가 아니었다. 특수부대에서 가르치는 급소 타격술에 기반한 내부 장기의 충격을 집중시키는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남자는 숨을 쉬지 못하고 쿨럭거리며 새우처럼 몸을 말고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리더인 라케쉬와 마지막 한 명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녀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 대위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남자의 다리를 후려쳤다. 의자에 맞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이 대위는 다가가 그의 발목 관절을 발로 지그시 밟았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불과 10초도 되지 않아 건장한 남자 4명이 비명을 지르거나 의식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오직 라케쉬와 이대위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라케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연약해 보이는 동양인 여자가 어떻게? 공포가 분노를 집어삼키고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방 입구에 놓인 묽은 야채 카레달 델가 담긴 커다란 냄비였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뒤틀린 생각이 스쳤다. 저 여자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겠어. 저 오만하고 차가운 얼굴을 모욕으로 일그러뜨려 주겠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카레 냄비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냄비를 붙잡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묽은 카레를 이 대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내가 감히 날 모욕해? 이거나 처먹어라, 더러운 년. 주황색의 묽은 카레가 이 대위의 머리와 얼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맵싸한 향신료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검은 머리카락은 카레에 젖어 흉하게 엉겨 붙었고 하얀 셔츠는 얼룩덜룩하게 물들었다. 굴욕적인 광경이었다. 라케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그의 친구들마저도 그 광경을 보며 킬킬거렸다. 하하, 꼴 좋다. 카레 범벅이 된 생쥐꼴이잖아. 아주 잘 어울리는데, 아가씨? 이제 좀 인도 여자 같아 보이는군. 조롱과 비웃음이 식당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대위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카레의 끈적한 감촉을, 모욕적인 냄새를, 그리고 귓가를 때리는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한 분노한 야수의 눈빛이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되었던 이전의 눈빛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 뼈까지 얼려버릴 듯한 경노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묻은 카레를 손등으로 닦아내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라케쉬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라케쉬의 심장을 짓눌렀다. 라케쉬의 웃음이 멎었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고.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오지 마. 저리 가. 그가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이 대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라케쉬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카레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부터 알려주지. 얼음처럼 차가운 속삭임. 그것이 라케쉬가 들은 마지막 말이 될 뻔했다. 이 대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목을 잡았다. 하지만 조르는 것이 아니었다. 급소를 정확히 잡아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기술이었다. 동시에 그녀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라케쉬는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고
이 대위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그녀는 쓰러진 라케쉬의 귓가에 속삭였다. 첫째, 여성을 모욕했고, 둘째,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댔으며, 셋째, 나에게 이 카레를 쏟았다.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거야. 법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것으로. 그녀가 라케쉬를 제압하고 일어서는 순간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잠시 후 낡은 지프에서 2명의 인도 경찰이 곤봉을 든 채 식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이 본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남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머리부터 어깨까지 카레로 뒤덮인 채 서 있는 한 동양인 여성. 그녀의 눈빛과 기세에 눌려 경험 많은 경찰들조차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이 대위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카레로 얼룩진 셔츠 안주머니에서 방수팩에 담긴 신분증을 꺼내 경찰들에게 던졌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이윤아. 현재 이 지역에서 공식 임무 수행 중이다. 이들은 나를 집단으로 성희롱하고 폭행했다. 정당방위였으며 동시에 현행범 체포를 요구한다. 그녀의 영어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칼의 얼룩으로 얼룩진 그녀의 모습은 굴욕적이기는커녕 마치 전쟁터에서 방금 귀환한 여전사처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인도 경찰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의 신분증과 아수라장이 된 식당, 그리고 카레를 뒤집어 쓴 여전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사건의 막이 이렇게 올랐다. 맥로드 건지의 작은 경찰서는 늘 나른한 혼돈 속에 있었다. 서류 더미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쌓여 있었고, 낡은 선풍기는 삐걱거리는 신음과 함께 뜨거운 공기를 힘겹게 밀어냈다. 사소한 절도, 관광객들의 분실물 신고, 술주정뱅이들의 소란처리. 그것이 이곳 경찰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오늘 저녁 그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달려온 2명의 경찰, 파텔 순경과 샤르마 순경은 눈앞의 광경을 즉시 소화하지 못했다. 현지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인 라케쉬와 그 무리가 바닥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고, 그들을 제압한 것은 놀랍게도 카레를 뒤집어 쓴 가녀린 동양인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던진 신분증. 대한민국 육군 대위. 두 순경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것은 자신들의 역량을 아득히 뛰어넘는 사건이었다. 외국 군인, 그것도 장교가 연루된 폭력 사건. 게다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보이는 인물. 절차는 복잡해질 것이고 상부의 질책이 쏟아질 것은 불 보듯 뻔했다. 파텔 순경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았다. 서 서장님, 즉시 지원 바랍니다. 옴샨티 식당입니다. 외국인 관련 특수 상황 발생.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경찰서를 뒤흔들었고, 보고는 곧바로 맥로드 건지 경찰서의 서장 로한 싱 경감에게까지 올라갔다. 로한 싱은 다른 경찰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었다. 인도 경찰의 엘리트 간부 그룹인 인도 공안국 IPS 출신으로 델리의 번잡한 강력반을 거쳐 이곳 다람살라로 부임해 온 지 1년 남짓 되었다. 시크 교도인 그는 깔끔하게 정돈된 터번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과 잘 다듬어진 수염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부임 이후 고질적인 부패와 무사한 일주일을 타파하고 경찰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다. 특수 상황이라니 구체적으로 보고해. 신경감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파텔 순경이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신경감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한국 육군 대위, 정당방위, 라케쉬 무리 전원 제압.
단편적인 키워드만으로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그는 즉시 순찰차에 몸을 싣고 현장으로 향했다. 신경감이 옴샨티 식당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구경꾼들이 식당 입구를 둘러싸고 웅성거렸고 두 순경은 사람들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신경감은 인파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카레로 뒤덮인 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히 서 있는 이유나 대위를. 첫인상은 강렬했다. 온몸이 굴욕적인 액체로 더럽혀져 있었음에도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꼿꼿하게 편 등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신경감은 수많은 범죄자들과 마주해왔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자신의 내면은 한 조각도 드러내지 않는 강철의 장막 같은 눈. 저것은 평범한 군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없이 실전을 치르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제가 이 사건의 책임자 로한 신경감입니다. 신경감이 자신을 소개하며 이 대위에게 다가갔다. 그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녀를 향한 경계심을 셔츠기처럼 빳빳하게 세우고 있었다. 당신의 신분증은 확인했습니다, 이 대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이 대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치 군사작전 브리핑을 하듯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8시 30분경 본인은 단독으로 저녁 식사 중이었음. 저기 저 남성들 그녀는 라켓이 무리를 턱으로 가리켰다의 언어적 성희롱을 시작. 무시하자 위협의 강도를 높였고 그중 한 명 물을 끼얹혔던 라켓이 테이블로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 본인은 1차 경고로 물을 사용해 저지했으나 이에 격분한 무리가 집단으로 공격을 시도. 추가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한 폭행이자 성추행. 본인은 최소한의 방어 기술을 사용해 위협을 무력화시켰음. 그 직후 주동자인 라켓쉬가 카레를 이용해 추가적인 모욕 행위를 가함. 본인은 그를 완전히 제압했으며 그 직후 귀관들이 도착. 이상. 그녀의 설명에는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과장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팩트의 나열. 신경감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주변 상황과 쓰러진 남자들의 상태를 빠르게 훑었다. 그의 예리한 눈은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다. 첫째, 쓰러진 남자들의 부상 부위가 매우 정교했다. 팔이 꺾인 녀석은 정확히 관절 부위였고 의식을 잃은 녀석은 경동맥, 복부를 맞은 녀석은 급소였다. 싸움에 휘말려 생긴 상처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급소를 타격한 흔적이었다. 이것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솜씨였다. 둘째, 식당 내부의 피해가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보통 이런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면 테이블과 의자가 부서지고 식기가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곳은 쓰러진 남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멀쩡했다. 이것은 싸움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극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했다. 셋째, 이 대위의 태도였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도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가해자였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제3자처럼 상황을 관조하고 있었다. 이런 태도는 일반적인 피해자나 가해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신경감의 머릿속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그냥 평범한 장교가 아니다. 특수부대 요원. 그것도 최정예 요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녀가 말한 비공식 연합훈련 프로그램이라는 파견 목적도 어쩌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 정도의 인물이 이런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에 와 있는 데에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위. 당신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신경감은 결단을 내렸다. 이 사건을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입할 것이고 군사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눈앞에 200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바람살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수도 있다고.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가야겠습니다. 이 대위, 당신은 피해자로서 진술이 필요하고 저들은 가해자로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신경감은 부하들에게 쓰러진 라켓이 무리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그들을 경찰들이 제 앞에 순찰차에 태웠다. 이 대위는 순순히 그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경찰서로 가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카레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이 차창에 비쳤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제어하는 것에서 끝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들에게 참교육을 시키고 개과천선까지 시키겠다는 그녀의 원대한 계획은 바로 이 경찰서에서부터 시작될 터였다. 신경감은 자신의 차에 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대위라는 인물에게서 위험과 함께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폭풍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금 자신의 관할 구역인 이 조용한 히말라야의 마을을 향해 불어오고 있었다. 그는 터번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은졸였다.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군. 아주 흥미로워지겠어. 맥로드 건지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유난히 크게 째깍거렸다. 로한 신경감은 이유나 대위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서명한 진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내용은 식당에서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고 감정이 배제된 완벽한 보고서 형식이었다. 이 대위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여성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경찰서에서 급히 구해온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티셔츠와 바지였지만 칼에 범벅일 때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기운을 풍겼다. 깨끗하게 씻어낸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강철 같은 의지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진술은 잘 들었습니다. 이 대위. 증인식당 주인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정당방위로 인정될 겁니다. 라켓이 무리는 상습범들이고 이번에는 제대로 임자를 만난 셈이죠. 그들은 폭행, 성추행,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신경감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였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떠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오히려 몸을 테이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신경감님,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신경감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도의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까? 처벌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그들은 몇 달 혹은 몇 년을 감옥에서 썩다가 나와 똑같은, 아니,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감옥은 그들에게 반성의 장소가 아니라 더 나쁜 기술을 배우고 분노를 키우는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 그 단어는 딱딱한 조사실의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경한 단어였다. 신경감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눈앞에 이 여성은 피해자다. 끔찍한 성희롱과 모욕을 당했다.
당연히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복수심과 처벌 의지를 보여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가해자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변화라니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위? 이 대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히말라야의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었다. 그 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순간 깊고 부드러워졌다. 저는 군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제 부대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대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고 더 강한 전사로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 라케쉬라는 자와 그 무리들 그들의 눈에서 저는 폭력성과 함께 깊은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목표도 자존감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련한 영혼들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듣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신경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경감님께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에게 잠시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맡겨달라니요? 군인인 당신에게 민간인 범죄자들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차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신경감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제안은 황당무계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로웠다. 물론 공식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비공식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대위의 눈이 빛났다. 마치 어려운 체스 게임의 다음 수를 완벽하게 읽어낸 사람처럼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전과자로 낙인 찍힌 채 몇 년을 썩을 것인가, 아니면 저와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것인가. 물론 프로그램은 매우 힘들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까? 군사 훈련이라도 시키겠다는 겁니까? 신경감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건설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을 심어줄 겁니다. 썩어빠진 자존심이 아니라 땀과 노력으로 얻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히말라야의 산길을 달리고 고된 육체 노동으로 마을에 봉사하고 저녁에는 명상과 교육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할 겁니다. 저는 특수부대 교관입니다, 경감님. 사람을 바닥부터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조사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신경감은 할 말을 잃고 이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농담이나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모욕한 불량배들을 개과천선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것은 자비인가 아니면 가장 잔인한 형태의 복수인가? 신경감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경찰로서의 원칙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행위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쳤다. 만약 저 여자의 말대로 이 골칫덩어리들을 정말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이 마을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을 서성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가치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지 않은가. 무엇보다 그는 이유나라는 인물이 만들어낼 결과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 고요한 호랑이가 과연 길 잃은 하이에나들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신경감은 걸음을 멈추고 이대위를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대위,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신경감은 그 대답에서 그녀의 확고한 자신감을 읽었다. 그는 결국 결심을 굳혔다. 이성과 상식을 잠시 접어두고 자신의 직감과 눈앞의 이 비범한 여성을 믿어보기로.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불법적인 폭력이나 가혹 행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저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원래의 법적 절차대로 처리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대위의 입가에 마침내 뚜렷한 미소가 번졌다. 승자의 미소였다. 물론입니다, 경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히말라야의 작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특별하고도 무모한 갱생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법의 집행자와 전장의 지배자 두 사람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혹은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위대한 실험이 막을 올린 것이다. 라케시와 그의 무리는 아직 자신들이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지 까맣게 모른 채 유치장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진짜 악몽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시작될 터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의 어둠은 차갑고 무거웠다. 맥로드 건지 경찰서 유치장의 공기는 전날 밤의 알코올과 공포 그리고 마르지 않은 땀 냄새로 축축했다. 라케시와 그의 세 친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팔에 깁스를 한 녀석은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나머지도 온몸의 타박상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그들을 더 짓누르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였다. 그들의 허세와 만용은 차가운 쇠창살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철컹하는 쇳소리와 함께 유치장 문이 열렸다. 라케쉬 무리가 잔뜩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로한 신경감과 어젯밤의 그 여자 이유나 대위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실루엣은 꼿꼿했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유치장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일어나라. 신경감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라케쉬와 친구들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와 적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말의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신경감은 유치장 안으로 들어와 그들을 둘러보았다. 경멸과 연민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너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첫 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너희는 상습적인 폭행, 협박, 그리고 외국군 장교에 대한 성추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될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몇 년은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겠지. 너희의 이름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이고 출소에도 이 작은 마을에서 너희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너희 인생은 그걸로 끝이다. 유치장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신경감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인도 특히 군 관련 시설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군 장교를, 그것도 외국 군인을 건드린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두 번째 선택지가 있다.
신경감은 말을 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이유나 대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분, 이유나 대위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너희의 죄를 법정에서 묻는 대신 그녀가 직접 운영하는 특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고 그녀로부터 수료 인정을 받으면 이번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켜주겠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다. 라케쉬 무리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재활 프로그램? 저 여자에게?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는 제안이었다. 라케쉬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경감님? 저 여자가 우릴 데리고 뭘 어쩌겠다고요? 우리를 고문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는 내가 판단한다. 신경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교도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대위의 프로그램을 따를 것인가. 지금 당장 결정해라.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켜보던 이유나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시선이 라케쉬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라케쉬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내 이름이 라케쉬라고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유치장 전체를 지배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문은 없다. 나는 너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너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은 확실하다. 그녀는 천천히 유치장 안을 걸으며 말을 이었다. 너희는 썩어 빠졌다. 몸도 정신도. 나는 너희 몸에 기생하는 게으름과 비겁함, 나약함을 모두 불태워버릴 것이다. 너희 정신을 지배하는 열등감과 자기연민, 뒤틀린 자만심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해가 진 후에야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너희의 근육은 비명을 지를 것이고 너희의 정신은 포기하고 싶다고 애원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겁에 질린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하지만 약속하지. 만약 너희가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다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 거울 앞에 선 너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타인의 약점을 물어뜯으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남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자비가 아니다. 너희가 망쳐버린 내 저녁 식사와 카레로 얼룩진 내 명예에 대한 대가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유치장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에서 내미는 악마의 계약서처럼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담고 있었다. 교도소에서의 무의미한 시간과 지옥 같겠지만 무언가 변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 라케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여자의 제안을 거부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정말로 끝장이라는 것을. 친구들의 눈빛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미 겁에 질려 라케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소. 한참 만에 라케쉬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겠소. 그의 대답에 신경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이유나 대위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에게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일 뿐이었다. 좋다. 계약은 성립됐다. 이 대위가 나지막이 말했다. 프로그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유치장 문을 활짝 열며 명령했다. 전원 밖으로 나와. 5분 주겠다.
세면과 용변을 마치고 경찰서 앞으로 집합한다. 복장은 현재 그대로. 늦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벌칙을 받게 될 거다. 라케쉬와 그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간 지 정확히 5분 후. 4명의 남자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경찰서 앞에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유나 대위는 이미 그곳에 나와 있었다. 지금부터 다람살라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트리온드 TRIUND 언덕의 초입까지 구보로 이동한다. 나고자는 없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전원 목표 지점까지 도착해야 한다. 트리온드.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그들이라고 해도 가파른 산길을 단숨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라케쉬가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 대위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출발. 그녀의 짧은 구령과 함께 네 남자의 지옥 훈련 혹은 갱생 프로그램의 첫 번째 막이 올랐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이 대위는 그들의 뒤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함께 달리며 페이스를 조절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자 그들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욕설이 절로 터져나왔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들이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려 하면 등 뒤에서 이 대위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고개 들어라. 시선은 전방 15도.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짧게 내뱉는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자 고통이 조금은 견딜만해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들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히말라야의 장엄한 다울라다르 산맥 너머로 서서히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엄한 일출이었다. 4명의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이 대위는 그들의 옆에 서서 함께 일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똑똑히 봐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것이 너희가 앞으로 매일 아침 보게 될 풍경이다. 너희는 오늘 너희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출을 맞이했다. 어제의 너희는 죽었다. 오늘 이 태양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거다. 이것이 너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훈이다. 라케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독한 모욕감과 분노 속에서도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성취감이 아주 희미하게 싹트고 있었다. 악마와의 계약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것은 정말 구원의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시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길고 긴 첫 번째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유나 대위의 특별 재활 프로그램은 자비가 없었다. 첫날의 강제 일출 맞이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서곡에 불과했다. 라케쉬와 그의 무리는 매일 새벽 4시면 칼같이 기상해야 했다. 그들을 깨우는 것은 이 대위의 고함 소리도 발길질도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숙소 경찰서에서 제공한 낡은 창고 문 앞에 놓이는 차가운 물 한 양동이.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아침 인사였다. 오전 일과는 혹독한 체력 단련으로 채워졌다. 히말라야의 가파른 산악 지형은 그 자체가 최고의 훈련장이었다. 그들은 맨몸으로 산을 오르내렸고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달렸으며 차가운 계곡 물에 몸을 담그고 정신을 단련했다. 이 대위는 그들보다 더 힘든 훈련을 하면서도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말로만 하는 교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배자였다. 그녀의 강인함 앞에서 그들의 불평과 반항은 번번이 무력하게 부서졌다. 팔굽혀펴기 100회 실시. 자세가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샌다. 허헉 대위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팔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한 녀석이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애원했다. 이 대위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나란히 엎드렸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의 한 손이 너의 두 손보다 강하다. 너의 나약함은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오는 것이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게 만들어라. 다시 시작한다. 실시. 그녀의 행동은 어떤 긴 설명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포기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도 이제 그들의 사전에도 존재할 수 없었다. 오후에는 사회봉사라는 이름의 고된 노동이 이어졌다. 장마로 무너진 마을길을 보수하기 위해 무거운 돌을 나르고 둑을 쌓았다. 처음 며칠 그들은 툴툴거리며 마지못해 일했다. 자신들이 왜 이런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을의 골칫덩어리였지 일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나르고 있을 때 한 마을 할머니가 그들에게 다가와 수줍게 차가운 물 한 잔과 직접 만든 로티납작한 빵을 건넸다. 고맙다 젊은이들. 덕분에 이제 시장 가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어린 진심 어린 미소. 늘 경멸과 비난의 시선만 받던 그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다. 라케쉬는 무심코 빵을 받아 입에 넣었다. 아무런 양념도 없는 밍밍한 빵이었지만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다. 노동의 대가로 얻은 타인의 인정과 감사. 그 가치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 대위는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봉사의 중요성을 설교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만들 뿐이었다. 파괴만 일삼던 그들의 손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교육 방식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정신교육 시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지루한 강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대부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쓰고 간단한 문장을 읽는 법부터 시작했다. 오늘은 각자 자신의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을 글로 써본다. 그리고 그것을 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적어라. 그들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은 총보다 무거웠다. 자신의 치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험준한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욕설이나 백지를 내던 그들이었지만 이 대위는 끈질겼다. 그녀는 그들이 써낸 유치하고 서툰 글을 밤새 읽고 다음 날 한 명씩 불러 면담했다. 라케쉬, 너는 어릴 적 아버지가 너를 다른 형제와 비교하며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던 것이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라고 썼더군. 한밤중 모닥불 앞에서 이 대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라케쉬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가슴 속 가장 깊은 상처였다.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이 너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었던 거겠지. 약한 자에게 군림하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한 것 아닌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라케쉬의 심장에 박혔다. 정곡을 찔린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나는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요. 라케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노려보았다.
온몸의 근육이 부서져라 훈련하고 굴욕적인 노동을 견뎌왔다. 하지만 이 정신적인 발가벗김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 당신은 강하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졌겠지. 나처럼 짓밟히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인생을 당신이 어떻게 이해해? 그의 외침은 분노의 포효이자 절망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러나 이 대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모닥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쉽게 얻은 줄 아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강인함이 함께 배어 있었다.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군대에 가서 수없이 많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다. 남자 동기들보다 2배, 3배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비웃음을 실력으로 짓밟기 위해 이가 부서져라 참고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견뎠다. 나약함은 내게 사치였다. 포기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케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팔을 보여주었다. 희미하지만 길고 흉측한 흉터 자국이 팔뚝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건 작전 중에 생긴 흉터다. 적의 칼에 베었지.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내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내 동료들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 너는 내 안의 상처를 무기 삼아 남에게 고통을 주지만 나는 내 상처를 갑옷 삼아 나 자신과 내 동료를 지킨다.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가 라케쉬. 라케쉬는 그녀의 팔에 있는 흉터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저 강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역시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겨낸 사람이었다. 핑계 대지 마라. 너의 불행이 너의 악행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 계속 그렇게 과거의 상처 뒤에 숨어 남을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상처를 딛고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선택해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라케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려보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까지 부서졌고 바로 그날 밤 그의 완고했던 정신의 껍질에도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서 다른 친구들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악마 같은 교관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지독하게 강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깊은 이해심을 가진 경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히말라야의 태양은 매일 아침 라케쉬와 그의 무리들의 머리 위로 떠올랐고 그들의 땀은 다람살라의 흙먼지 속으로 스며들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들의 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군살은 모두 사라지고 단단한 근육이 그 자리를 채웠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무엇보다 달라진 눈빛. 이전에 늘 서려있던 비겁한 조롱과 공허함 대신 고된 훈련을 견뎌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차분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변화는 육체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미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전에 그들은 이익을 위해 뭉친 하이에나 무리에 불과했다. 강자에게 아첨하고 약자를 함께 물어뜯는 비겁한 공생 관계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견뎌낸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산악 구보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예전 같았으면 비웃거나 버리고 갔을 라케쉬가 말없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다. 저녁 정신교육 시간에 가장 과묵했던 비샬이 더듬거리며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때 다른 녀석들이 비웃는 대신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들은 이유나 대위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나고자는 없다.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이유나 대위는 그들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엄격한 교관이었지만 그녀의 훈련 방식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무조건적인 명령 대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오늘의 목표는 저 건너편 봉우리까지 최단 시간 내에 주파하는 것이다. 지도는 없다. 오직 태양의 위치와 지형지물만을 이용해야 한다. 어떻게 루트를 짤 것인가? 리더는 라케쉬. 너의 판단에 모두의 성공이 달려있다. 브리핑 시작해. 처음에는 당황하던 라케쉬도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지형을 분석하며 계획을 세웠다. 물론 그의 계획은 허점투성이었고 그들은 번번이 길을 잃거나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헤매야 했다. 하지만 이 대위는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의 실패를 통해 배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성공보다 값진 실패의 경험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로한 신경감은 매일 저녁 이 대위로부터 그날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알던 마을의 쓰레기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몰래 그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았다. 흙먼지 속에서 통나무를 들고 비명을 지르듯 구령을 외치는 모습, 저녁에 옹기기중기 모여 앉아 서툰 글씨로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모습. 그 광경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신경감은 이유나라는 여성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조각하는 마법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건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든 다람살라의 하늘은 심술궂은 신처럼 변덕을 부렸다. 아침까지 쨍쨍하던 하늘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히말라야의 몬수는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라케쉬와 무리들은 그날의 노동 할당량 마을의 낡은 배수로를 정비하는 일을 마치고 비를 피해 숙소로 돌아온 참이었다. 흠뻑 젖은 몸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을 마친 후련함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우르르르 쾅. 땅을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멀지 않은 산 중턱에서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산사태였다. 연일 이어진 폭우로 약해진 집안이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다. 저쪽은 상부 다람콘 마을로 올라가는 길이잖아. 한 녀석이 소리쳤다. 그곳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한 현지인들 몇 가구만이 고립되어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곧이어 경찰서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로한 신경감이 다급한 얼굴로 밖으로 뛰쳐나왔고 경찰 무전기에서는 구조를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산사태 발생. 다람콘 마을 인근. 가옥 몇 채가 휩쓸린 것 같다. 고립된 주민 발생. 상황은 최악이었다. 폭우로 인해 구조대의 접근은 쉽지 않을 것이고 중장비가 그 좁고 험한 길을 뚫고 현장에 도착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곧 생명이었다. 이유나 대위는 비를 맞으며 산사태가 일어난 방향을 매서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현장의 지형과 구조 가능한 루트,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돌아섰다. 그리고 숙소 처마 밑에서 불안한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는 라케쉬와 그의 무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희도 들었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명확하게 들렸다. 사람들이 흙더미에 갇혔다.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몇 시간은 걸릴 거다.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너희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다. 훈련도 시험도 아니다. 이것은 실전이다. 저 너머에 너희와 같은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운명을 결정지을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부터 저곳으로 간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지? 그녀는 명령하지 않았다. 선택권을 주었다. 훈련이 아닌 그들 자신의 의지를 시험대에 올린 것이다. 안전한 숙소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폭우와 흙더미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라케쉬와 그의 무리들은 얼어붙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불량배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걸 용기가 있는 영웅도 아니었다.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산을 본능적인 공포가 지배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망설임을 본 이 대위의 눈에 스친 것은 실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섰다. 혼자라도 갈 생각이었다. 그녀가 막 첫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라켓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외쳤다. 뭐 하는 거야, 녀석들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배운 게 뭔지 잊었어? 우리는 한 팀이다. 나고자는 없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마을 사람이야. 그의 외침은 천둥 소리 같았다. 친구들은 그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듯 한 명씩 라케쉬의 옆에 와서 섰다. 그들의 눈빛도 변해 있었다.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가 싹트고 있었다. 이유나 대위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뿌린 신뢰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운 순간이었다. 좋다. 장비 챙겨. 로프, 손도끼, 구급낭, 각자 배낭에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라. 5분 뒤에 출발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처음으로 그녀의 명령이 지옥의 채찍이 아니라 구원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달간의 훈련이 그들의 몸에 새겨져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히말라야의 산자락 아래 한 명의 여전사와 그녀가 키워낸 4명의 어설픈 전사들. 5명의 작은 구조대가 진정한 의지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진흙과 눈물 속으로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산사태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뒹굴었고 집채만 한 바위와 진흙더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채 끔찍한 정적을 연출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폭우는 시야를 가렸고 발밑은 언제 다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진흙으로 질척였다. 현장에 도착한 5명은 눈앞의 처참한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럴 수가. 한 녀석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공포가 다시 그들을 덮치려 할 때 이유나 대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정신을 깨웠다. 정신 차려라. 지금부터 감상은 사치다. 생존자를 찾아야 한다. 그녀는 순식간에 지휘관으로 돌변했다. 라케쉬, 비샬. 너희 둘은 나와 함께 저쪽 무너진 가옥 쪽으로 접근한다. 아만, 프라딥. 너희는 주변에서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생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5분 간격으로 서로 위치를 보고한다. 움직여.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라케쉬와 그의 친구들은 한 달간 몸에 밴 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 대위와 라케쉬, 비샬은 위태로운 진흙더미를 조심스럽게 파헤치며 무너진 집 쪽으로 다가갔다.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흙더미 아래였다. 찾았다. 이 대위가 소리쳤다.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맨손으로 진흙과 나무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겨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더미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다리가 부러진 나무 기둥에 깔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꺼내드리겠습니다. 라케쉬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무 기둥은 너무나 무거웠다. 세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때 주변을 살피던 아만과 프라딥이 달려왔다. 이쪽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5명은 모두 기둥에 달라붙었다. 하나, 둘, 셋. 이 대위의 구령에 맞춰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들어 올렸다. 으아! 그들의 목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는 처절한 함성이었다. 마침내 무거운 기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남자는 간신히 몸을 빼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잠시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가 제 딸 아이가 아직 저 안에.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집이 있던 자리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워 보이는 곳이었다. 금방이라도 추가 붕괴가 일어날 듯 위쪽의 흙더미가 위태롭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르르릉 불길한 소리와 함께 위쪽의 흙더미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2차 붕괴였다. 진흙과 돌멩이들이 아이가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안 돼!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피할 시간도 손을 쓸 방법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찰나 한 사람의 몸이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라켓이었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쏟아지는 흙더미와 아이 사이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아이가 있을 만한 공간 위로 몸을 웅크려 거대한 방패가 되었다. 콱콱쾅! 진흙과 돌멩이들이 무자비하게 라케쉬의 등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자신의 아래에 있을지 모를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버텼다. 짧지만 영원 같았던 2차 붕괴가 멎었다. 동료들이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그를 뒤덮은 흙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쳤다. 마침내 흙 속에서 라케쉬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등은 찢어지고 피투성이었지만 그의 품 아래에서 기적적으로 작은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조금 긁혔을 뿐 무사했다. 라케쉬, 정신 차려. 이 대위가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라케쉬는 고통으로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 대위는 신속하게 구급낭을 열어 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대위님. 라케쉬가 희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의 시선은 응급처치를 하는 그녀의 팔에 머물러 있었다. 빗물과 진흙에 젖은 그녀의 팔뚝 위로 예전 모닥불 앞에서 보았던 그 길고 흉측한 흉터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 라케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상처를 갑옷 삼아 나 자신과 내 동료를 지킨다. 그녀가 했던 말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 생긴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얻은 자랑스러운 영웅의 흉터였다. 얼마 후 로한 신경감이 이끄는 경찰과 구조대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마을의 쓰레기 취급을 받던 라케시와 그의 무리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생존자들을 부축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피투성이가 된 라케쉬를 돌보며 조용히 상황을 지휘하는 이유나 대위가 있었다. 신경감은 라케쉬의 등에서 흐르는 피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담히 지켜보는 이 대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한 명의 비범한 군인이 썩어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을 전체에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그는 이 대위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경찰 간부가 군인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예우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위대한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존경의 표시였다. 라케시와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마을의 골칫덩어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날 다람콘 마을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람콘 마을의 영웅들이 맥로드 건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소문은 몬순의 비구름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부풀려지고 각색되어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경찰서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고 나와 그들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아이들은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라케쉬 형을 외쳤고 늘 그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던 어른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라케쉬와 그의 친구들은 어색함과 벅찬 감정에 어쩔 줄을 몰랐다. 늘 고개를 숙이고 걷던 길을 그들은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다. 그것은 불량배의 오만한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체의 인정을 얻어낸 남자들의 조용하고 묵직한 발걸음이었다. 경찰서 앞마당에서는 작은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로한 신경감과 경찰관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모여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경감은 붕대로 등을 감은 라케쉬와 그의 친구들을 단상 앞으로 불렀다. 여기 불과 한 달하고도 보름 전까지 우리 마을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4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신경감의 목소리는 유머러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이들은 큰 죄를 지었고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한 분, 대한민국에서 온 이유나 대위는 이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법의 처벌이 아닌 인간의 변화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뒤편에 서 있는 이유나 대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모습이 더없이 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노동을 견뎌냈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신경감은 라케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선언했다. 이 시간부로 이유나 대위가 주관한 특별 재활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들에 대한 모든 기소는 철회될 것이며 이들은 이제 자유로운 마을의 일원입니다. 와! 마을 사람들에게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라케시와 그의 친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분하고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환한 빛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환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늦은 오후, 이유나 대위는 네 남자를 경찰서 뒤편의 작은 찻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 교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평범한 여행자처럼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따뜻한 마살라 차이를 주문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네 남자는 존경과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몸은 좀 어떤가, 라케쉬?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 대위였다. 괜찮습니다, 대위님. 경감님이 최고의 의사를 불러주셨습니다. 흉터는 좀 남을 거라고 합니다. 라케쉬가 자신의 등을 매만지며 쑥스럽게 웃었다. 그에게 그 흉터는 이제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흉터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신구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할 뿐. 이 대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나는 내일 이곳을 떠난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네 남자의 얼굴에 서운함과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스승이자 어머니였고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목표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녀가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자 마지막 과제였다. 라케쉬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받은 이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길을 잃은 마을의 젊은 아이들을 모아 저희가 대위님께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마을에 봉사하면서 제대로 된 남자로 살아가는 법을요.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은 진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 대위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대견함으로 부드럽게 물들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라케쉬에게 건넸다. 표지에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 다리더즈 이트 레스트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선물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책 중 하나지. 리더는 부하들을 먼저 챙기고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서며 모든 책임을 마지막에 지는 사람이다. 내가 이번에 몸으로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내가 좋은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 라케쉬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른 세 명도 일제히 일어나 그를 따라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진심 어린 경이었다. 이 대위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고개 들어라.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다. 너희를 바꾼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의지였으니까. 나는 그저 불을 붙여줬을 뿐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쌌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진짜 임무 오퍼레이션 샹그릴라를 위한 장비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마을을 구원한 영웅의 작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소박한 밤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맥로드 건지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불과 한 달 반 전 칼의 냄새와 모욕으로 시작되었던 이 마을에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예상치 못했던 임무였지만 그 어떤 군사작전보다 값진 결과를 남긴 임무였다. 그녀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모르게 왔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떠나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다람살라에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파랗고 높았으며 히말라야의 설산은 눈부신 햇살 아래 더욱 하얗게 빛났다.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라케쉬와 그의 친구들은 히말라야 청년 봉사대라는 이름의 작은 조직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들의 변화를 목격한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 대위에게 배운 그대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함께 산을 달렸고 낮에는 일손이 필요한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땀을 흘렸다. 관광객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불량배들은 이제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로한 신경감은 종종 순찰차를 몰고 그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차에 기댄 채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곤 했다. 라케쉬는 이제 제법 리더다운 모습으로 아이들을 지휘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랐다. 신경감은 이유나 대위가 떠나던 날 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공로나 칭찬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이건 역시 내 임무의 일부였을 뿐입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녀는 폭풍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고는 메아리처럼 흔적만 남기고 떠나간 것이다. 같은 시각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과 인접한 히말라야의 어느 고산지대, 해발 5,000m가 넘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한 명의 그림자가 눈 덮인 바위 틈에 은신하고 있었다. 위장 길리 슈트를 입고 차가운 저격 소총의 스코프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녀는 바로 이유나 대위 아무명 에코였다. 그녀의 진짜 임무 오퍼레이션 샹그릴라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국경을 넘어 침투하는 테러리스트 조직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의 비밀 훈련 캠프를 찾아내는 위험천만한 임무. 그녀는 며칠째 잠복하며 목표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감각이 칼날처럼 벼려져 있었고 심장 박동 소리마저 통제하는 극한의 집중 상태였다. 스코프 너머로 눈보라를 헤치고 움직이는 몇 개의 인형이 포착되었다. 목표였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격발 타이밍을 계산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순간, 그때 그녀의 귀에 장착된 고성능 지붕기를 통해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에 실려온 아득히 먼 계곡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순간 그녀의 뇌리에 다람살라의 아이들이 스쳐 지나갔다. 라케쉬의 어색하지만 자랑스러운 미소,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던 네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 마을 사람들의 환호. 그것은 혹한의 작전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따뜻한 기억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어 사적인 감정을 털어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기억은 얼어붙을 것 같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임무는 적을 찾아내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람살라에서의 예상치 못한 여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임무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파괴가 아닌 건설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는 것 또한 그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4명의 썩어빠진 영혼을 구하고 한 마을의 변화의 씨앗을 심은 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군 생활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스코프에 눈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백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냉정하며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는 포식자의 눈빛. 타겟 확인. 작전 개시. 나지막한 그녀의 목소리가 암호화된 무전을 타고 아군에게 전해졌다. 히말라야의 고요를 깨는 몇 발의 총성. 그리고 다시 찾아온 침묵.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또다시 소리 없이 흔적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전설적인 특수부대원 이유나 대위.
그녀는 그렇게 이름도 얼굴도 없이 조국을 위해 싸우는 그림자 전사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의 메아리는 히말라야의 깊은 계곡 속에서 오랫동안 울려 퍼질 것이다. 한 사람의 강인함과 따뜻한 신념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증거로서 백호의 포효는 끝났지만 그 울림은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